뭐 사순환 강의인데 강의 진행 방식은 뭐 예고해 드렸듯이 1, 2, 3차 모고 객관식을 푸는데 이건 뭐 OX 맞추라고 푸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판례들 보면서 이제 사례로 변형될 수 있는 거랑 기록으로 변형될 수 있는 거 그 정도를 좀 더 확인하고 어떤 판례들이 좀 다뤄지고 있구나 라고 해서 좀 예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다가 이런 건 기록에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뭐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이게 많이 적중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례 기록에서 쟁점을 잡아서 나왔던 게 그대로 반복되는 건 조금 지양을 하는 편인데 1, 2, 3차 모고에서 등장했던 판례들 그런 것들로는 거의 적중률 높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지문 볼 거고, 그리고 그 이제 모고 이제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 드린 게 그 보면서 실제로 실전처럼 줄을 거 드리고 이제 여기서 옆에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옆에 이제 사례를 뽑으면서 옆에서 나 이런 거 적어야지 이런 쟁점이 잡히는구나 라고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옆에 쭉 적어 놓고 그리고 주체별로 행위별로 목차를 잡아서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요거는 스크린 강의 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면은 여러분들 답답해 한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쯤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뭐 변사기도 반복했을 테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읽으면서 실제로 내가 답안을 현장에서 이렇게 목차를 구성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시연을 같이 해드리면서 보는 겁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연습을 하는 걸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순서는 당연히 3계전 판례집하고 실전 암기장을 빠르게 훑을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순서는 객관식을 뭐 제대로 사례형 같은 경우는 지금 3번이니까 객관식하고 사례하고 나가고 그 암기장 따라서 좀 나가고, 이제 뒤에 한꺼번에 한 이틀 정도 남을 거예요. 이틀 정도 남았을 때는 이제 또 진도 쭉 보충하고, 기회가 되면 변사기를 한번 좀 날려드리고 싶은데 그 뒤로 좀 밀어놓고 변사기를 좀 한번 날릴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날리면 그 또 집중력 떨어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뭐 하루나 뭐 한 2회 반 정도 될 텐데 빠르게 중요한 테마들 잡고 스크린하는 의미로 나가보겠습니다. 변사기 시간이 되면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례부터 나가시죠. 객관식부터 나가시죠. 자, 1차 문제 1의 기억번입니다. 이제 지문만 봐도 어느 정도 알 겁니다. 행위자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 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다목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그대로 맞는 지문이고요. 뭐 받았던 안 받았던. 니은번 지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공판 절차 등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실제에서도 이런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맞는 지문 처리하면 됩니다. 이런 걸로 드립받고 안 해요 그러지 않아요. 디귿번 또 나오고 있죠.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예비군법. 1호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을 대신해서 훈련받은 사람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거 다 구성요건 해당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 뭐 책임 위법성 아니고요. 리을번입니다. 리을번도 이제 틀린 뭐 헌법재판소 판례를 낸 건데,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무 위반으로 교특법 3조 1항의 죄를 범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무기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이 특가법 조항,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OX만 잘 확인해 두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이거 지금 객관식으로 나오는 지문이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 기억번 정도만 사례에서 일개 쟁점으로 잡힐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설을 좀 보시면 스토킹 처벌에서 실제 전화가 이루어진지 상관없이, 그렇죠. 최신 판례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문자를 받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뭐 사례 일개쟁점, 기록의 일개쟁점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은 그렇구나 해두시면 되고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 정당한 사유가 진정한 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과 구속요건 해당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1번 뭐 헌법재판소 헌재할 때 하셨겠지만 우리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뭐 크게 위헌 나올 만한 것들 그러면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2번요. 이 정도는 표를 좀 외워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표로 뭐 대체를 하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구별하는 게 같은 구성 요건에 해당성이 있을 때 구체적, 다른 구성 요건을 실현했을 때 추상적, 그리고 대상에 대한 착오, 객체의 착오, 그리고 방법의 착오로 나누고 수단 방법.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해서 사례에서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어떤 착오 유형인지를 적고 법정적 부합설, 법추 다 마찬가지로 객체의 착오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고 방법의 착오에서만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학설들이 믿는데 인식 사실의 미수하고 발생 사실의 사실 과실의 상경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정확한 요구는 장애 미수가 되겠죠. 장애 미수 그죠? 밑에 거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객체의 착오도 인식 사실의 불능 미수의 불능 정확하게는 그죠? 미수와 발생 사실의 과실 상경 처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문제가 항상 나왔죠. 그리고 종합형 기억리은 문제에서 한 지문 정도를 이론 문제를 넣어서 그걸로 정답이 좀 갈리게 한다든지. 근데 한번 보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지껏 기출된 문제 중에 이론적 문제가 그렇게 심도 깊게 나온 적은 없어요. 목차 정도 하고 그 내용만 이해하고 있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 부합설에 대해서는 고의 기수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렇죠? 뭐 리투 문제예요, 거의. 자,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효과를 동일하게 파악한다. 그렇고요. 3번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구체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효과를 서로 다르게 파악한다. 뭐 2번, 3번은 표 외우고 있으면 되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4번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돼서 추상적 부합설은 추상적 부합설은 구체적 부합설과 결론이 같은 결론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5번 구성요건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에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법정적 부합설 중에 구성요건 부합설이 있고 죄질 부합설이 있는데 구성요건이 부합하면 착오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죄질 부합은 좀 넓게 같은 죄질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발생 사실에 대해서 고의 기술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당 행위는 최신 판례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 객관식으로도 그렇고 특히 객관식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해설 먼저 볼까요? 그 옆에 87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상균기인보 외웠습니다. 근데 네 번째 줄 보면 줄거진 바로 위에 이런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돼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개개로 아니다. 그리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그렇겠죠. 행위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상규에 예배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어쩌고저쩌고.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액사의 법익균형성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예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은 행위 측면이고 법익균형성은 결과 측면이잖아요. 그죠? 자, 이에 비해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로서 참작하여야 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닙니다. OX.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이 강조 드렸어요. 이거는 객관식으로는 거의 나올 거고 지금 심조서 읽어준 데서 오짐을 형성한다. 오짐을 형성할 거고요. 실제 사례 나온다면 뭐 가점 정도 될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어떤 행위가 요성적세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한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 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문장이 낯설죠.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건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정당 행위냐, 이거는 한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린다. 법리적 아니야? 뭐 이런 거 헷갈리지 말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국가 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죠. 이거 당연히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 측면에서 사회상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3번 보호이익과 침해의 법익균형은 결과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결과 행위 바꿔내면 틀리지 않게 잘 준비해 놓으시고, 4번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 하나로 참작해야 되고 이를 넘어서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예, 판단할 때 고려 요소 하나,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수단의 상당성, 목적의 정당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 모고 문제에서 저도 막 OX로 이걸 만들어 놨었던 것 같은데, 지문으로. 요거 지저분하다 이러지 말고요. 예, 지금 여기서 나왔던 5지문들 제가 강조해 드린 것들 다 체크해 놓고 의미를 새기고요. 눈을 가면 됩니다. 5번입니다. 4번 틀렸고요. 예, 수단의 상당성으로 를 판단할 때 고려한다. 5번 행위 긴급성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 맞는 지문입니다. 자, 미수범입니다. 미수범. 예, 이 부분은 객관식으로 잘 준비해 놓으세요. 객관식으로. 예. 실제로 사례에서 나왔을 때 포섭할 때는 뭐 가점 포인트 정도로 잘 포섭하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입니다. 중강도죄의 기미수 구별은 구성요건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 규정의 문헌 및 미수론의 법리에 부합한다. 틀렸죠, 있죠. 이거는 예, 절치행위 기미수는 절치행위 기미수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 규정 문헌하고 미수론 법리에 우리 부합하는 것이 바로 절치행위 기미수예요. 그러니까 폭행 협박 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2번입니다. 협박 행위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 기소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 미수에 그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것도 예, 거꾸로 된 내용입니다. 해설로 바로 가보세요. 해설로. 그 반대 의견을 낸 건데 낯설잖아요. 그죠? 이거 잘 안 읽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포심을 일으키면 위헌범으로 바꿔놨는데 반대 의견 눈만 가주면 됩니다. 이게 반대 의견이에요. 만일 이게 당해 협박 행위로 해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이에 증명이 부족하거나 이렇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친 것을 인정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예, 굳이 이거를 위헌범으로 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3번입니다. 예. 체포죄. 많이 나오는 내용이 많이 나오네요. 이거는 뭐 익숙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사례에서도 놓치지 말고, 또 오히려 걱정스러운 게 미수범 나왔네 하면서 막 길게 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체포죄는 체포행위 확실히 사람의 신체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된다. 맞고, 신체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 그러면 미수범이다. 체포죄. 잠깐 나왔다. 뭐 이렇게 껴안으려다가 그 사안 있죠. 예, 그런 데서 명제 처리하고 포섭하는 문제입니다. 4번.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 남용 권한 범위 내에서 그 임무를 위해서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일을 했다. 그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그 의무 부담 행위로 해서 실제로 채무 이행이 이루어져도 기수죠. 이거는. 그죠? 예, 예. 미수가 아니라 기수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 침입 월남하는 경우 기밀 탐지 가능한 국내 침입 상륙한 후 기밀 탐지 근접한 행위를 함으로써 실익 착수했다. 이거 틀렸죠. 좀 그렇게 묵은 거예요. 국내 침입 침투 상륙할 때 그때 실행이 착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1번 판례와 같은 경우에는 사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미수 판단할 때 한 번씩 논해 주는 겁니다. 절치행위 기미수 중강도인데 절도가 미수에 이르고 사람 때려 패고 도망갔다. 이러면은 기수다.
그리고 폭행 협박도 그 행위 태형은 폭행 협박 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3번도 말씀드렸고, 뭐 4번은 이래저래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죠? 사례도 한번 나왔고, 예. 그리고 기록에서도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옛날 문제니까 이거는 그냥 OX 정리해 두시면 돼요. 예. OX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판례, 전압 판례고 무궁가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5번입니다. 공범 종속성 및 처벌 근거에 관한 설명. 이론적인 문제인데 한번 챙겨 보시죠. 공범 종속성이 어디까지 종속하느냐 이거고, 왜 종속하니 문제가. 그럼 공범이 처벌되는 근거가 무엇이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해설 거기 뭐 포인트 한번 볼게요. 책임가담설, 극단적 종속 형식 입장,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공범이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공범의 처벌 근거는 정범으로 하여금 유책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했다는 점, 즉 책임에 가담했다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주고 극단적 종속 형식을 취하면서 종범을 처벌하는 근거가 이거다 이거고, 불법 가담설은 그렇죠, 극단적이 아니라 제한적 종속 형식이 되겠죠. 그죠? 제한적 종속 형식의 입장에서 공범의 처벌 근거가 뭐냐 이랬더니 정범으로 하여금 불법한, 유책한이 아니라 불법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순수 야기, 지가 그냥 종속되는 게 아니라 지가 야기했기 때문에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 독립성설 입장에서 공범은 종속되지 않는데 앞에 두 개는 종속된다는 전제하에 처벌 근거를 찾는 거고, 지금 이거는 공범은 정범 모르겠고 공범이 독립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그럼 처벌 근거가 뭐니 이러니까 정범 행위가 무관하게 정범에게 법익 침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적인 공범 구성 요건의 불법을 야기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야기했다. 이렇게 의미만 잘 새겨둬요. 그다음에 종속 야기설은 또 이거는 공범 종속성 입장에서 공범 처벌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종속해서 야기한 것이다. 이런 거죠. 단어만 잘 보시면 됩니다. 호남 야기설 섞어 놓은 거죠. 자, 책임가담, 불법가담 그렇구나. 순수 야기, 종속 야기, 순수 야기는 독립성설 입장입니다. 그럼 보시면 1번 공범이 종속된다 그런 설에 의하더라도 미수범의 공범은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는 극단적 종속행위, 제한적 종속행위 취할 때 불법이니까. 2번 공범이 정범에 종속한다라는 설에 의하면 공범과 간접 정범은 엄격히 구별됩니다, 그죠? 그죠? 종속되니까 간접 정범도 정범이에요. 3번입니다. 극단적 종속 형식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을 때 공범이 성립한다는 극단적 종속 형식에 의하면 공범은 정범에게 구성요건 위법 유책한 때 성립한다. 맞죠? 4번 순수 야기설 혼자서 독립성설에 따라서 야기됐대요. 이런 순수 야기설에 의하면 공범 처벌 근거는 공범이 정범의 범행을 야기하거나 촉진한다는 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수 야기니까 스스로 한 거 스스로 불법 야기한 겁니다. 독자적인 공범 구성 요건. 이건 종속 야기설의 입장입니다. 5번 판례에 의하면 종범의 범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죠. 적어도 종속성을 인정하니까. 예, 뭐 한 번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단어만 잘 익혀두면 됩니다. 모고에 한번 등장했고 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아서 나지는 않겠고 공범 얘기하면서 뭐 순수 야기설 한번 낸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의미만 잘 생겨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그래도 한번 해설을 보시면 공범 처벌 근거 약설 책임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불법 가담했기 때문이다. 순수 야기다. 종속 야기다. 호남 야기다. 종속적 법익 침해다. 제목만 잘 익혀 두시죠. 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 송신권을 침해한다 사실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일시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침해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했다. 침해 게시물을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에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중 송신권 침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링크 행위를 가지고 그 침해 게시물은 1번 해설 좀 볼게요. 정은송 방법으로 쭉 해서 줄거진 부분 세 번째 끝에 부분
침해 게시물을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니까 공중송치권 침해의 방조법이 성립하는데, 이러한 링크 행위를 정범 범죄 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정범 범죄 실현과 밀접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꺾어다 봐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정범 범죄 행위와 밀접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했어야 되겠죠. 정범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법익 침해를 강화, 증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도 링크 행위자가 이렇게 인식하지 못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충분히 인식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죠?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범고의 방조범이 좀 꽈서 낸 거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침해는 충분히 사실 인식하지 못했다. 뭐 과실행위 처벌 안 하니까. 고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뒤에 계속 나오지만 우리가 방조의 인과관계 문제를 낼 수 있어서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린 포인트 잡은 거 한번 잘 잡아보시고요. 좀 뭐 지저분하게 잡았다 이러기에는 좀 그래요. 어쩌면 좀 쉽게 니네 고의 알아? 맨날 정범고의 방조고 이런 것만 물어봤는데 문장 속에서 인식하지 못했다. 이걸 잡아낼 수 있어? 이 부분이니까 잘 보시고요. 2번입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거 사례 나오면 어떻게 쓴다고요? 앞에 정범 범죄 실현과 밀접 관련이 있고, 뒤에 부분 정범 범죄 실현에 현실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드 이쪽저쪽 해서 방조다. 아니다. 3번입니다. 방조범은 정범이 실행하는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걸 충분하고, 정범의 행위가 실행된 일시장소 객체 등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어요. 정범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는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4번입니다. 진료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제공되는 진료 상황부다. 그러니까 간호 보조원의 무면허 진료 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 후에 단순한 사후 행위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 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4번은 OX로 좀 잘 체크해놔 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사후 방조 인정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중에 진료 행위가 끝나고 거기다 의사가 기재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후 행위가 아니고 무면허 의료 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사례에도 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뜬금포. 그러니까 긴 지문이 안 납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길게 나는 게 아니고 이런 행위를 했다. 이러면 이제 5번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하는 관계에서 대항자 상호 간에는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죠. 그죠? 양보관계에서 내부에서는. 그런데 1인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대항범 형태로 실현했다. 이건 대항범이 아니에요. 그죠? 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의 대항된 행위를 존재로 필요하는 관계입니다. 대항범 쟁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부가담자, 외부가담자, 그리고 외부가담자도 처벌받지 않는 자에 가담해봐야 처벌이 안 되죠. 그죠? 공무상 비밀누설이 대표적인 예요. 7번입니다. 경합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39조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고려해서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그렇죠. 맞죠. 밑에 해설로 보시면요. 동시효경합법 관해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거꾸로 반대 해석상 그죠?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을 때에 감경 면제할 수 있다는 거고, 어차피 얘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면 이 조문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거진 부분 다음.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 전후를 통해서 저질러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되자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해서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해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니까 판결 확정 전환 각각 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형을 정해서 선고할 수밖에 없다. 포인트,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적용 안 되고 각각 판결한다. 결론은 객관식으로만 잘 익혀두십시오. 2번, 형법 37조 구단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면 수개의 독립된 죄 중에 어느 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 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구단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 이거는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합니다. OX로만 잘 익혀두십시오. 뭐 일반 사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37조 후단에 판결이 확정된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3번 이것도 OX죠. 39조에서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55조 1항이 적용되니까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교주책은 판례고요. OX만 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4번, 수개의 죄의 중간에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 그래서 확정 판결 전의 범죄가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됐다. 그러면 그쪽 끝나고 나면 확정 판결된 죄와 다른 죄의 판결을 받지 않은 죄는 경합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39조 1항에 따라 두 개의 중으로 형을 선고합니다. A 1, 2, 3, 4, 5인데 3이 확정 판결 나면 1, 2, 3과 4, 5는 경합범이 아닙니다. 자, 5번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다. 형법 38조 1항 1호가 37조 전단 경합범 중에 가장 중한 죄 정한 처단이 무기징역일 때 흡수지를 취하고 있으니까 뒤에 공소 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한다? 그건 아닙니다. OX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것도.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해설 확정된 죄,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다. 그러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하고 형평 고려해서 후단 경합범의 처단의 범위 내에서 선고해서 정할 수 있고요. 무조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흡수주의를 취했다고 해가지고 고려하면 되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X, OX 잘 챙겨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8번요. 뭐 말 안 해도 이것도 사례 문제 나오긴 어려워요, 다. 판결 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됐다. 그러면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해서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지만 선고한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를 한다. 판결을 받는데 누범이 발각됐다. 그러면 통산해서 다시 정하면 되는데 이미 선고한 형이 집행이 끝났다. 이러면 예외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복권되었다. 그러면 특별사면을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한 죄에 대해서 누범 가중 가능하죠. 이따 해설을 보고요. 4번 볼게요. 넘어가니까. 3번 볼게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이는 누범 가중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범을 계산하는 기산점을 좀 볼게요. 집행유예하고는 다른 집행유예하고는. 자, 4번입니다. 누범에 해당한지를 판단할 때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지 여부는 그 범죄 실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니까 3년의 기간 내에 실행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기수에 이르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범 가중은 그 누범 기간 내에 실행이 착수가 있으면 된다. 4번 질문은 많이 나왔던 거고. 5번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행위가 누범 기간 경과 후에 행해졌다 하더라도 일제니까 전부 누범 관계에 있게 됩니다. 저거 좀 볼까요? 밑에 해설 좀 볼게요. 36조를 보면 판결 선고 후 누범 발각,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해서 다시 형을 정하는데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이번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상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되었다.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니까 농고는 이렇다고 해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니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을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누범 가중 정당하다. 집행이 종료하고 3년 내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누범이 되려면 이렇게 돼 있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이때부터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집행유예하고는 달리. 그래서 실제로 다 끝나고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때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지 여부는 그 실행인 기준으로 본다 라고 해서 3년 기간은 실행 착수 있으면 되고, 그 기간 안에 범죄를 저질러야 돼요. 그러면 가석방 중에 저질렀다, 그러면 이건 누범이 되지 못합니다. 집행종료는 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9번요. OX 정도로만 잘 챙겨 놓으면 되십니다. 소년범에 대한 이제 문제가 뭐 특이하게 조금씩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년범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게 형사정책에서 분류됐던 문제인데, 뭐 형벌론이나 이거 보안처분과 관련해서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큰 카테고리를 보면, 그래서 소년법까지 알아야 되니 하겠지만 나온 정도만 좀 기억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소년법에 의하면 죄를 범할 당시에요. 선고 당시가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 깎아주는구나. 뭐 연도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처음 나올 때는 죄를 범할 당시냐 이걸 보는 거고, 2번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70조 유치 선고를 못하니까 판결 선고 전 구속되었을 경우 그 구속기간은 노역장이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유치된 것으로 유리하게 봐주죠. 이거는 환영 처분이 금지됩니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옆에 해설을 보시면 18세 미만인 소년은 벌금 안 냈다고 해서 환영 처분을 못해요. 유치 선고를 못하는데, 다만 판결 선고 전에 구속되었거나 18조 1항 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 구속된 거예요. 그 구속도는 위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둬진 기간, 그 기간은 노역장으로 유치된 것으로 봐서 환영 처분으로 빼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번요.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소년에 대한 부정기 한다 그랬어요. 성인에 대한 부정기 없어요.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 달성할 때 인정되는 경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4번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해서 형을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기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를 향해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소년범이기 때문에 장래의 전과나 이런 걸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는 장래를 향해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5번 보호처분이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먼저 형을 집행합니다. 이게 이원적 대체주의라는 개념이에요. 용어가 나오면 낯설어 하지 마세요. 보안처분과 형벌 관계는 어떻게 원래 다르다. 이원적이다. 그런데 대체한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 형을 먼저 집행하니 보안처를 먼저 집행하니 이것까지 묻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먼저 형을 집행한다. 형을 먼저 집행하고, 그러니까 이원적 대체주의구나 라는 단어가 나오면 헷갈리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분리하고 있어요. 자, 10번입니다. 명예에 관한 죄.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인해 그가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조화되었다. 국가기관 언론 보도 공직자 평가 다소조화.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재 상당성 이런 것을 평가되지 않는 한, 이게 단서죠, 그죠?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례에 나오게 되면 뭐 뒤에 단서까지는 다 적지 못하더라도 결론만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특별한 사정이 평가되지 않는 한, 상당성 이런 것을 평가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OX5. 2번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의 비밀을 지키겠다 말을 듣고 1대1 대화를 했다.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 명예훼손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렇죠.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맞습니다. 1대1 비공개 대화방 비밀 지키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3번 장래의 일은 과거 또는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다. 그러면 됩니다. 장래의 사실이라도 과거 또는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면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 적시가 가능합니다. 틀렸죠?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났으니까. 그래서 뭐 가정 많이 뭐 내일 뭐 구속영장이 떨어질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뭐 사례 판례 나온 것 이상으로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4번 310조 예. 욥성 조각 사유 307조 1항에 대해서만 적용돼. 그렇죠. 309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07조 마찬가지고요. 5번입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서 신문 등에 보도하겠다. 이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5번 해설을 좀 볼게요. 출판물의 명예훼손죄 간정으로 범할 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기자를 이용해서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 1차 그 해설 문제에도 정확하게 그 허위 사실을 기자에게 말하는 부분과 그죠? 예, 그 기자가 보도해서 예, 방송을 하는 것까지 기사화하는 것까지의 부분을 나눠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간접 정범이 아니죠. 거기는 전파 가능성까지니까. 근데 얘가 언론의 정통망법을 이용해서 예,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간접 정범의 형태로 저질러진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구별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4번 지금 계속 밟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명예훼손 예, 구조 있잖아요. 모고에도 나왔고 모고에 나오겠습니까? 이건 얼마든지 반복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9조 1항 비방의 목적 이거는 뭐랑 가해행위에서 내지 목적이다. 뭐와 상반된다? 공공이익을 위한 것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방향에서 서로 상반된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방향에서 비방의 목적, 공공이익. 그러니까 공공이익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309조 1항 소정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307조 1항 행위에 한해서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에 나오게 되면 비방 목적을 날리기 위해서 공공이익을 논리가 역순인 것 같지만 먼저 검토를 하고 그죠? 307조 1항인지 2항인지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라도 허위성이 없으면 1항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310조로 가져가서 진실성 착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공공이 이미 검토를 했고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사례 풀 때 한 번 더 볼게요. 11번입니다. 예, 주거침입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1번 거주하거나 간수할 권리가 없는 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대해서는 법배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침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이것도 뭐 좀 틀린 문제예요. 어쨌든 누가 가지고 있느냐, 뭐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좌우되는 거 아니라 예, 주거의 평원, 예, 사실상 주거의 평원을 해쳤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법에 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침입을 했다. 이러면 주거침입 성립한다. 그렇구나. 자, 2번입니다. 주거의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 의사 이런 고의로 주거침입 고의로 출입문을 당겨보았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안에 들어가 있던 의사잖아요. 그죠? 그냥 잠깐 문고리를 잡아봐야지. 이런 고의가 확정됐다 그러면은 예, 주거침입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3번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강간을 범한 자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그 강간 범행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사이에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해서 안방을 엿봤다. 그럼 주거침입죄 기수에 이르렀다. 전부 침입 안 해도 되죠. 그죠? 예, 전부 침입서, 일부 침입서 있는데 일부가 침입하던 전부가 침입하던 주거의 평온을 했으면 기수입니다. 4번 타인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 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당해 주거에 거주했다.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예, 한다. 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퇴거 요구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퇴거 부르기를 퇴거 요구를 받고 안 나가야 되니까. 한번 잘 봐두십시오. 이것도 OX로도. 5번입니다.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것도 그것이 아파트의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그러면 예,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주거 침입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위험군들 있죠. 예, 뭐 범죄 목적으로 평온하게 들어갔다, 범죄용이지만 들어갔다든지 죄안되고 공동 거주자 한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하더라도 괜찮다 이거고, 뭐 간통 목적 들어가는 거 괜찮고요. 그런 것들 1년의 사례군 이외에는 너무 심도 깊게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
주거침이다 아니다 라는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될 겁니다. 5번도 78례로 다뤄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뭐 비밀번호 이런 거나 뭐 시건장치를 했다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예, 침입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설사 조용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죠? 예, 설사 조용히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 12번입니다. 예, 타인 소유 밭에 권한 없이 감나무를 심은 자가 감을 수확했다. 예, 이거는 절도죄가 되죠. 부합됐으니까 이거. 2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는 분리되지 않는 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뭐 교과서에 한 줄씩 나왔던 얘기니까 그냥 OX 정도.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도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죠. 공동점유를 침해하는 것도. 4번. 회사 직원이 다른 사람이 업무와 관련해서 작성한 회사의 문서를 복사해서 복사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두고 사본만 가져갔다. 복사용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회사 소유의 문서 사본을 절취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사례에서 아니다라는 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 일개쟁점으로 치고 가는 겁니다. 강간범인 피해자의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꺼내고 그럼 절도. 예. 타인 점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논거들이 다 있겠죠. 1번 한번 보세요. 남의 감나무, 남의 땅에다 감나무 심어놓고 예, 거기 있는 걸 수확했다. 그러면 논거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재한 경우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이겠다. 이거 식재한 자이겠다. 뭐 민법문제 물어보는 거 아닌데.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렇구나. 예. 인체에 부착되어 있는 거. 3번. 타인과 공동 소유 관계 있는 물건도 절도죄 객체가 되는 타인 재물에 속한다. 예. 명제 그냥. 4번. 이건 많이 봤죠? 4번만 가져갔다. 그럼 그 회사 소유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별도 의사로 생성시킨 또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5번. 현장에 놓고 갔다. 이거는 사회통념상 예,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 이거죠. 예.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점유이탈물이냐 아니냐라는 건데 뭐 정확히 쓸 필요 없이 예. 피해자의 지배하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라는 게 논거입니다. 자, 그리고 13번 중강도죄예요. 중강도죄는 사례로 계속 구성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틀거리 아시죠? 그죠? 예. 3인 이상이 공모하고 2인이 가가지고 현장 갔고 한 명이 예, 훔치러 들어갔다가 쫓기면서 양갈래로 도망가고 한 명이 예, 쫓아오는 사람 체포면탈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중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그죠? 강도살인이 되잖아요. 강도살인, 그죠? 예, 중강도가 되면서. 자, 절도범인이 처음에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 흉기를 휴대했다. 이러면, 예, 행위 태형은 폭행 협박 기준이니까 특수 강도가 됩니다. 절취행위는요, 예, 절취행위 기미수는 절취할 때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 기미수는요, 참. 디귿번, 강도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중강도 목적만으로는 예비후보 안 됨. 예, 명제입니다, 명제. 그래서 사례에서는 내가 절도가 착수하기 전에 내가 혹시 잡히면, 그죠? 예, 때려 패고 도망갈 생각을 갖고 담벼락에 붙어 있었다. 한 줄 적어주는 거죠. 예, 강도의 목적이 아니라 중강도 목적만은 강도의 배제가 되지 않음. 그냥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니 뭐 이걸 적을 게 아니에요. 왜? 주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강도할 목적이 있음이 돼야 되니까. 그 말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리을번입니다. A 오토바이를 훔쳐 끌고 가다가 추격해온 A에게 멱살을 잡히자 체포면탈 목적.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놓아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 이거는 중강도죄를 구성합니다. 그렇죠? 절도의 기회에 체포면탈 목적으로 때렸다. 그럼 이게 절도의 평가가 되려면 우리 절도 예비후보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절도는 실행에 착수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 사례로서 너무 반갑다 이러지 말고 한번 뭐 작년에 제가 그 변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절도의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야지 중강도의 신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이네요. 14번. 네. 1번 컴사사 범행으로 예금 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벌써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뺐다. 그 인출된 현금은 작물이냐 아니냐?
아니다. 예. OX. 2번. 사례도 많이 구성되는 쟁점이잖아요. 그럼 논거가 뭔지는 뒤에 좀 볼게요. 제3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제3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위법하니까. 3번. 회사 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임무를 위해서 뇌물로 공유했다. 뇌물공여죄의 죄책만 질 뿐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도 집니다. 예, 불법원인 급여와 관련해서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불법원인 급여물을 내가 딱 썼다.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예, 뇌물하고 빼서 횡령하고 동시에 넣은 거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입니다. 3번 좀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사기죄는 불법원인 급여 사기죄 된다. 근데 횡령은 안 된다. 그죠? 예. 뇌물 받은 걸 딱 썼다. 이거하고는 다르잖아. 이거는 구성요건이. 그죠? 구별하세요. 예. 뇌물로 받은 돈을 내가 썼다. 이러면 횡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뇌물로 횡령해서 뇌물 공유하는 건 이건 횡령죄, 뇌물죄 다 되는 거예요. 4번입니다.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수익자 기망 통해서 급여자라 하여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했다. 그럼 사기죄 성립요. 그죠? 예. 5번.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의 현실적 인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 익숙해질 겁니다. 이런 상태가 있어서 기수다, 없어서 기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1번 지문, 1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뭐 말 안 해도 알죠. 이제 이거 많이 나왔어요. 그죠? 예. 그 카드를 빌려다가 자기 카드로 옮긴 다음에 찾았다 그랬을 때 절도도 아니고 작물도 아니다. 예, 그래서 잘 사례로 잘 보시고 왜 그러냐 그 줄거진 다음에 보면 인출했다. 이거는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거나 뭐 사용 권한이 이제 정당한 사용이기 때문에 예, 절도도 아니고 또 누굴 속인 바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사람을 속인 것도 없기 때문에 절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2번 뭐 나오는 얘기고 이거는 끝에 한 번씩 3번요. 3번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회사 임무입에서 회사 자금으로 뇌물 공유했다. 이거는 예. 오로지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보다는 뇌물 공유의 상대방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보인다라는 건데 회사를 위해서 뇌물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이익도 공유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라는 겁니다. 배임증죄도 마찬가지다라고 있고요. 4번은 우리가 그 불법원인 급여를 사기로 불법원인 급여로 재물을 편취했을 때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수 여부 판단할 때 5번은 그냥 그 포섭 문구로 범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안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갑은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두었기 때문에 기수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판례는 이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두세 줄 더 적어야 되니까. 자, 15번입니다. 문서에 관한 죄인데 문서에 관한 죄도 지금 한번 좀 뭐 반복될 때가 되긴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문서 파트에서는 기록형에서 뭐 부정행사라든지 최신 판례들 문제가 많이 나왔고 사례에서는 허위공사학생죄의 간접정범의 문제가 뭐 찍혔는데 나왔고 또 몇 년 지났으니까 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번 볼게요. 1번. 예, 이것도 사례쟁점으로 잡힌 거죠. 그죠? 예. 공무원의 의사가 공문서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면 허위공사학생죄와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모두 성립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아니고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허위진단서가 아니고요. 사례 일기쟁점이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7년과 8회 때 그죠? 의사인 공립학교 의사인 하여튼 공립병원 의사인 누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 이러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2번입니다. 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관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라도 사후에 이해관계인 등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관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면 공정선범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이런 경우에도 예, 사후에 해설 볼게요. 밑에 주어진 봐요. 실체관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예, 이미 성립한 범죄는.
즉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챙기면 이번에 실착에 부합하면 괜찮다 이건 다 알고 있는데 이는 줄거진부 위에서 밑에 세 번째 줄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이걸 따지는 거지 사후에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잘 구별해 보세요. 원래는 무효황이었는데 등기할 때 주인에서 갖췄다 이러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 허위를 해놓고 나중에 갖췄다 이거는 성립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3번입니다. 위조문서 행사의 상대방 아무런 제한이 없다. 행사의 상대방이 문서가 위조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는 행사가 안 되죠. 이건 진정한 문서로 내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사 뭐 아는 자 X 뭐 공범 O 이러지 말고 공범 X 이러지 말고 위조 문서 행사죄에 있어서는 내가 이 진짜야 위조된 게 아니야 라고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위조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다. 남의 건데 내 가족 거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장에서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했다. 이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 사용용도인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죠? 용도 외로 권한 없이 용도 외니까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좀 사안을 달리해서 가족 거라고 하면서 내지는 누구 거라고 하면서 그 주민등록상 명의 이동전화 가입을 한 게 아니라 내 거다 이게 만약에 내 주민등록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다 그러면 이거는 권한이 없죠. 이거는 권한이 없고 참 용도로 사용한 거죠. 용도로 사용한 거. 주민등록증은 이동전화 가입 신청하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신분 확인 용도잖아요. 그죠? 됐죠? 가입 신청하면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러면 용도에 맞게 사용했으니까 이게 몇 번 얘기하잖아요. 권한, 용도. 권한 있고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 안 하고 권한 없는 놈이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하고요. 권한이 있는데 용도 밖으로 사용하면 처벌하고요. 권한 없이 용도도 다양하게 사용하는 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전화 이건 없어요. 근데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게. 근데 만약에 이게 내 거요라고 사용했으면 권한 없이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처벌된다고요. 요게 지금 타인의 가족 주민등록증 이동전화 가입서 이거는 뭐 주순 그걸로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한 거 이런 것들요. 많이 나왔던 거니까 잘 봐두세요. 5번입니다. 문서 명의자가 실제하지 않거나 그 작성일자 전에 죽었다. 그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 권한 내에 작성된 문서를 믿게 할 수 있는 정도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안 된다. 갖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허무인, 사망, 소급 기준이 뭐다? 권한 범위 내에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기억하기 좋으라고 초딩이 뭐 차용증 해갖고 그림일기처럼 쓰면 형식 자체로 나가리잖아요. 그죠? 16번입니다. 소유자가 방아죄인데요. 소유자가 없는 재활용품을 불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했다.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로 처벌된다. 보통 물건인 경우 그리고 객체가 자기 소유 건물 이런 것 때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 위험범. 그럼 공공의 위험이 구성 요건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유자가 없다 이런 거니까 이게 자기 소유랑 준하게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줄거진 부분 있죠. 사례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록에도 줄거진 부분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재활용품 쓰레기를 불러와 태웠다 소유했다.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무주물이다. 무주물. 167조 2항에서 정한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돼. 무주물로서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한다. 그러니까 끝났죠. 그러니까 공공위험을 발생했냐 안 했냐 일반 물건 방아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그럼 얼른 종을 펴서 방아죄 잘 안 받았으면 구체적 위험범위니 추상적 위험범위니 정도를 나누고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도 객관식으로 잘 준비했고요. 무주물로서 자기 소유물에 준하는 거다. 2번입니다. 맞고요. 1번. 그래서 매개물에 점화해서 건조물을 불태웠다. 그 매개물에 불이 붙여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곧바로 진화된 결과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붙지 못했다.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실행에 착수죠. 점화설이에요. 점화설. 그리고 기수시설은요. 독립연소설입니다. 불 붙이면 실행에 착수예요. 타다가 독립해서 연소할 수 있는 단계에 가면
얘는 기수가 되는 거고요. 3번 갑이 A의 재물을 강취한 다음에 A를 살해하기 위해서 A가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질러갖고 사망에 이르겠다. 갑의 죄책은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상경이잖아요. 그죠? 이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쓴다? 죄수 목차 닦는 게 아니라 그 죄수 문제와 죄수 문제인데 예, 인부분 인정 문제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예, 고의 발생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 부진정 결과적범은 인정하겠는 인정되고 예, 죄수는 이렇게 상경 처리한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예, 없을 때요. 각해 처벌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부진정 결과 가중범만 고의범이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러면 예, 상경 처리하는 겁니다. 강도살인이 높죠. 4번입니다. 절취한 물건의 용기에 점화 목적이 절도의 증거인멸이 있었다. 내가 불 붙인 게 증거인멸이 있다. 이날에 경한 석유를 사용해서 건조물에 영소되어 용이한 방법으로 점화한 결과 건조물을 연속했다. 건조물 방화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해설 좀 보시면 절취한 물건에 증거인멸에 있다. 이 목적이 그렇다 하더라도 점화 수단 방법이 이날에 강한 석유를 사용해서 건물에 연속해서 태울 수 있는 용이한 방법으로 점화한 결과 건물을 연속해 한 경우에는 예, 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 지붕, 천정으로 구성된 우리 법학의 모든 개념은 건조물이 되려면 기둥, 주벽, 뚜껑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거나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공작물로 족하고 사람이 기거, 취침에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필요는 없다가 아니라 돼야 됩니다. 이 건조물은 적어도 예. 벽, 기둥, 지붕 또는 천정으로 되어 있고 사람이 기거,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한다. 그래서 반드시 주거용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사람이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건조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폐가 이런 것들은 안 될 수 있겠죠. 그죠? 건조물이. 17번 보겠습니다.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예. 뇌물죄도 뭐 단골 출제 메뉴고 이게 한번 나오긴 했는데 뭐 또 나온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제3자 뇌물수 같은 경우에 받는 사람 부정한 청탁이 요건이 돼야 되고 예. 양자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돼. 일단 밀접 관련이 있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관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직접 수뢰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아실 겁니다. 17번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하면 별도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예. 직무에 관해서 대가성이 있으면 요구 약속하지 않아도 수수죄 성립하고요. 2번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해서 재물교부를 받았다.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맞아요. 사례에도 좀 나오는 건데 해설 보시면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또는 대가 관계없이 예, 타인을 겁먹게 해가지고 공갈해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러면 공갈죄만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재물을 교부하는 사람이 공무원의 해약고지에서 외포한 결과 겁먹어서 금품을 제공했다. 그러면 이거는 피해자다.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 없다. 예, 깊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로 세트를 해두라 그랬어요. 물론 사례에서 사기 기망해서 받아가는 건 나올 수 있는데 기망 같은 경우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서 예, 그 공여죄가 됩니다. 되는 걸로 결론 내는 게 타당합니다. 속아서 줬다. 속아서도 뇌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서 공무원이 돈 받은 다음에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와 변조 동행사인 경우에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변조죄,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죄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예, 실경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실경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상상적 경험과 있는 죄와 대비해가지고 예,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도와 변조 행사죄는 실경인데 수뢰 후 보상죄와는 각각 상경관계에 있어요.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그렇지만 뭐 판례에서 이 단어를 쓰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연결되는 거잖아요. 경합범 두 개가 하나의 죄와 각각 상경이 될 때는 예, 전체적으로 가장 중한 죄의 정원형으로 처단한다. 그래서 경합범 가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사례에서 나오기가 좀 어려운데 예, 뭐
뭐 처벌의 균형 뭐 이런 말 써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사례에서는 그 죄수 문제 처리할 때 전체적으로 가서 가중한다 요렇게만 해주면 돼요. 예. 뭐 한 번도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4번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가서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면 수뢰죄, 사기죄가 성립하며 두 죄는 상경관계에 있다. 그럼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사람은 공유죄냐? 예, 대개는 공유죄가 될 겁니다. 저 공과라고 좀 달라요. 5번입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끊으라고 그랬죠. 주관. 일정 기간 반복해서 1년의 뇌물수수행위와 부정행위가 행해졌고 그 뇌물수수행위와 부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행위도 최후의 부정행위 이전의 뇌물수수행위 및 부정행위와 함께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다. 별표 하나 쳐다볼까요? 왜 이럴까요? 그죠? 네. 연속 판결 기록에서 나올 수가 있어서 어렵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해설 좀 볼게요. 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131조 1항 공무원 중재인이 형법 129조 30조 죄를 범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을 하고 있다. 여기서 129, 30조에서 죄를 범하여란 반드시 뇌물수수 등 행위가 완료된 이후 부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정범 등에서 기본행위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해서 1년의 뇌물수수행위가 행위와 부정행위가 행해졌고 뇌물수수행위와 부정행위 사이에 인과행위 인정되면 피해법도 동일하다 이러면 최후의 부정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행위도 최후의 부정행위 이전 뇌물수수행위 및 부정행위와 함께 수뢰 후 부정처사죄 포괄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뇌물수수 쭉 이어지면서 이게 부정행위 있고 1이 있는데 3까지 있다. 전체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피해보. 여기 부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확정 판결 받거나 여기 확정 판결 받으면 그죠? 예. 기판형이 미치게 됩니다. 그죠? 특히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수뢰 부정처사를 끊어놓고 나중에 뇌물 받는 거 예. 수뢰죄라고 해서 이거 기소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검토 의견 이렇게 좀 또 유죄 판결 선고 예상됨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여기서 단일하고 계속된 어떤 사례군을 줄 겁니다. 부정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처음 나는 문제라면 아니 이거 앞에 행위랑 뭐 계속해서 이 부정행위를 하고 갑동이는 계속 1, 2, 3, 4, 5 이렇게 쭉 얘하고 피해자 A로부터 피해자라는 뇌물죄 A로부터 계속 뇌물을 받고 A의 편의를 봐주고 또 뇌물을 계속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면속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해 보십시오.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를 넘어서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광해 폭행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들렸고요. 2번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에 관해서는 폭행, 협박 또는 위계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만 처벌하겠다는 취지 맞습니다. 그래서 위협 공무집행방해는 처벌이 안 돼요. 예. 그리고 3번 그래서 뭐 와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소란 피고 이러면 위력 공무집행방해 아니죠. 그런데 나와서 뭐 멱살 잡고 끌어내고 이러면 이제 그때 폭행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공집방이 되는 거고요. 3번입니다. 행정청이 당사 신청에 따라 인허가 처분함에 있어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 사유나 소명 자료를 믿고 인허가를 했다. 이러면 위계형 공집방이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충분히 확인 안 했으니까 나름 충분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 못했다. 이 정도 되지 않으면 4번 공집방해 폭행은 다른 사람의 유형력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유형성 행사잖아요. 그렇죠? 광해 폭행, 협의 폭행은 사람 신체에 대한 거고 취업인은 폭행, 협박, 의사 자유까지 제압하는 거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타인의 혈액을 자기 혈액인 것처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했다. 이 정도라면 위계공직방이죠. 그죠? 이 정도라면 위계공직방입니다.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에도 사례 일개 쟁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쭉 치는 걸로. 예, 겁을 뭐 개의치 않았다. 예, 그래서 그 정도다 그러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뭐 2번은 다 알고 있는 거고 3번 마찬가지고, 예, 4번도 예, 사람의 대한유 영역 행사니까 이것도 뭐 나왔던 건데 근무 중 상태에 있다. 이것도 당연히 예, 각각의 행위를 분리해서 부적절하다 그랬죠. 이거 뭐 저기 그 주차 담당하는 그 공무원이 이제 막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충분히 공무집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